이 천한 것이 우리 가문 족보에 먹물을 쏟아 싸웁니다. 어머님, 이대로 두실 작정이십니까? 첫째 며느리 윤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달래, 네가 정녕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어머님, 소녀는 그 서재에 발도 들인 적이 없사옵니다. 증거가 네 손에 묻어있지 않느냐? 더 들을 말이 없다. 오늘로 이 집을 나가거라. 글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가락 끝에 묻은 검은 먹물 자국 하나만 보고 300년 족보를 망친 죄인으로 몰아세웠으니 그 며느리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지 않겠어요? 대체 이 비천한 며느리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솥을 대문의 문이 등 뒤로 닫히는 그 순간에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제위 26해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낙동강 줄기가 굽이치는 곳에 양반가의 기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그 중에 높은 대문을 가진 기와집이 있었으니 바로 300년 내력의 유학자 명문정 씨 가문 본가였습니다. 그 집 한 채 깊숙이 넓은 마당 한쪽 구석에 유독 낡은 사랑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막내 도련님 정하준의 거처였습니다. 하준은 23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으나 그것보다 사람의 눈길을 먼저 끄는 것은 눈매의 서린 온기였지요. 처음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겠구나,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위인이로구나 싶은 인상을 주는 청년이었습니다. 형제들 중 유독 막내인 그만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들 했어요. 형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향교를 오가며 유학자의 기계를 익혔지만 하준만은 마을 서당 훈장 어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훈장 어른은 백발이 성성한 늙은 선비였는데 하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준아, 글을 읽는 것은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벼슬보다 사람이 먼저이니라. 하준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아버지 정판서가 세상을 떠난 것은 하준이 19되던 해였습니다. 가문의 살림은 큰형 정성주가 물려받았고 하준에게는 지방 장터를 돌며 서책과 문방사호를 구해오는 심부름꾼 같은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누가 보기엔 초라한 처지였으나 하준 본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장터를 다니며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갓을 쓴 양반도, 패랭이를 쓴 상민도, 광주리를 머리에 인 안악도 모두 하준의 눈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존귀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의 첫눈이 안동 장터 위로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지요. 처음에는 먼지인가 싶을 만큼 가느다란 눈발이었는데 어느새 하늘이 뿌옇게 달라지더니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짐을 추슬러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고 엿장수는 가위를 거두고 떡장수는 시루를 이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 오는 장터라는 것이 참으로 순식간에 비어버리는 법이어서 아까까지 사람들의 흥정 소리로 낙자짓거라던 거리가 금세 하얗고 고요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하준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쪽 평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던 한지 묶음 위로 눈이 쏟아지자 여인은 두 팔을 벌려 그 한지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거친 삼배 저고리 위로 눈이 쌓여도 맨손이 빨갛게 얼어도 여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 두 장 눈에 젖을세라 품에 끌어안고 치맛자락으로 덮고 등을 구부려 눈발을 막았지요. 한지가 한 장이라도 젖으면 하루치 끼니가 날아가는 것이니 그 여인에게 한지는 목숨줄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하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제 몸 하나 추스르기에 바빴건만 저 여인은 자기 몸보다 한지를 먼저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이 기이하다기보다는
가슴 한쪽을 묵직하게 누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갓을 벗어 한 손에 쥐고 어깨에 걸친 도포를 벗었습니다. 낡았지만 넉넉한 백목 도포였지요. 성큼성큼 걸어가 여인의 한지 묶음 위에 그 도포를 펼쳐 덮었습니다. 이리 덮어두면 젖지 않을 것이요. 여인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올려다본 얼굴은 놀람과 경계가 반반 섞인 표정이었지요. 삼배 치마 끝이 눈에 젖어 질퍽했고 손등에는 당나무 물이 배어 거무튀튀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은 글쎄 쏟아지는 한방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20살의 달래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안동 외곽 산자락에서 홀로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삶고 두드려 한지를 떠서 장터에 내다 파는 천민 처녀였지요. 아무도 가르쳐준 이 없었건만 달래의 한지는 결이 곱고 질겨서 그 종이에 붓을 대면 먹물이 번지지 않고 또렷하게 스며드니 글 쓰는 선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달래 본인은 그 소문을 알 리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지를 팔고 받은 돈으로 보리쌀 한 대를 사서 돌아가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으니까요. 괜찮사옵니다. 도련님 옷이 졌사옵니다. 달래가 짧게 말했습니다. 양반 도련님과 말을 섞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천민의 몸으로 양반의 호의를 쉬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이 가르쳐준 터였지요. 그러나 하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포 위에 쌓이는 눈을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옷이야 말리면 되지만 이 종이가 젖으면 다시 뜨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겠소? 그 며칠 동안 끼니는 어찌하려고? 달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양반 도련님의 입에서 자신의 끼니 걱정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달래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귀끝이 살짝 붉어진 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눈은 한참을 더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지 묶음 위에 쌓이는 눈을 털어냈습니다. 하준이 도포를 들어 올리면 달래가 그 아래로 한지를 한 장씩 보자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한 장, 두 장 말없이 손이 오갔지요. 손끝이 스칠 때마다 달래의 동작이 잠깐씩 멈추었지만 하주는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눈이 그치고 장터 위로 희뿌연 햇살이 비칠 무렵 한지는 모두 보자기 안에 무사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눈 덮인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 한지 한 장을 들어 햇살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투명하면서도 질긴 결이 빛 속에 드러났지요. 보통 한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쓸어보면 미세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결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달래만의 초지법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물론 하준이 그것을 알아챈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종이 결이 참으로 곱소. 붓을 대면 먹이 어찌 스며들지 보고 싶은 종이요. 달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법이지요. 그저 보자기 끈을 조여매는 척 손을 바쁘게 놀렸을 뿐이었습니다. 이 종이 다 직접 뜨신 것이요? 그러하옵니다. 혼자서? 달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은 길었습니다. 혼자 당나무를 베고 혼자 껍질을 벗기고 혼자 삶고 두드리고 혼자 물에 풀어 발틀 위에서 건져 올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달래는 부모 없이 스스로 깨우친 것이었으니까요. 하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지를 조심스럽게 보자기 안에 도로 넣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전부였습니다. 하준이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달래는 처마 밑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포를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천민 처녀가 양반 도련님의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달래는 도포를 고이 접어보자기 위해 얹었습니다. 백목천에서 서책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먹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글 읽는 사람의 냄새였지요. 달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하준의 발길은 자꾸만 안동 장터를 향했습니다. 서책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서책은 이미 지난달에 다 구해놓은 터였지요. 장터 어귀에 들어서면 저도 모르게 눈이 한 집 하는 자리를 먼저 찾았고 그 자리에 달래가 앉아있으면 그제서야 발걸음이 느긋해졌습니다. 달래는 모른 척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지를 펼치고 손님이 오면 조용히 값을 받고 돌아서면 또 한지를 가지런히 놓았지요. 그러나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장터 흙길을 밟는 소리가 들리면 한지를 고르는 손이 잠시 느려지곤 했습니다. 귀가 먼저 알아채는 것을 달래는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었지요. 하주는 올 때마다 한지를 한두 장씩 사갔습니다. 살 때마다 빛에 비추어 보고 손끝으로 결을 더듬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요. 오늘 것은 어제보다 결이 더 곱소. 무엇을 달리한 것이오? 당나무를 하루 더 삶았사옵니다. 하루의 차이가 이리 크단 말이오? 종이라는 것이 그러하옵니다. 하루를 더 들이면 하루만큼 결이 달라지옵니다. 짧은 문답이었지만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하주는 달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고 달래는 누군가 자신의 종이를 이토록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천민의 손에서 나온 물건을 양반이 귀하게 대해주는 일이 조선 500년에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한지 이야기에서 당나무 이야기로, 당나무 이야기에서 산자락 이야기로, 산자락 이야기에서 어릴 적 이야기로. 달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하준 앞에서만은 한마디가 두 마디로, 두 마디가 세 마디로 늘어갔지요. 어느 날 하준이 도포를 돌려달라는 말 대신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종이 뜨는 일이 고되지 않소? 달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고되냐고 물은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한지가 곱다거나 질기다거나 값이 얼마냐는 말만 했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고된지를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달래는 한참 만에 조용히 답했습니다. 고되옵니다. 그러하오나 고되지 않은 적은 없었사옵니다. 그 말에 하준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고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그 한마디가 달래라는 사람의 20해를 통째로 보여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장터길이 질퍽해졌다가 다시 마르고 매화가 피고 지고 어느새 살구꽃이 담장을 넘어 피어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장터를 지날 때마다 달래의 한지가 바람결에 살랑거렸고 하주는 그 한지를 잡아주는 척 달래의 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서곤 했지요. 봄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떨어진 첫눈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봄에 피어나는 꽃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틔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 마음을 곱게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300년 내력의 양반 가문 막내 도련님과 천민 출신 한지장이 처녀. 그 사이에는 조선 500년의 신분 질서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하주는 그 벽을 알면서도 넘기로 했습니다. 아니, 넘어야만 했습니다. 훈장 어른이 가르쳐 주신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먼저라고, 신분이 사람의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고. 장터에 살구꽃 향기가 가득하던 어느 봄날 하주는 달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종이를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러 온다고 말해도 되겠소? 달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지를 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젓지도 않았지요. 한참의 침묵 끝에 달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이를 사러 오시든 아니 오시든 소녀는 여기 있사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천민 처녀가 양반 도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허락이었지요. 장터 위로 봄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달래의 한지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그 한지 너머로 하준의 얼굴에 처음 보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환했는지 장터 건너편 엿장수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며 중얼거렸다지요. 양반 도련님이 저리 한박 웃으시면 가문에서 어찌 가만히 있으려나 하고 말이에요. 그 노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봄이 무르익어 갈수록 안동정 씨 가문이 소슬대문 안쪽에서는 서서히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주는 어머니 대부인 정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소자가 혼례를 올리고자 하는 여인이 있사옵니다. 그 한마디에 안채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대부인 정 씨는 수저를 놓다 말고 막내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검은 당의 깃을 여민 늙은 어른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안동 장터에서 한지를 떡하는 처녀이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소란이란 것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안채 마루에서 시작된 소동이 사랑채를 지나 행랑채까지 퍼져나가는데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지요. 큰형 정성주는 아우를 사랑채로 불러놨고 단단한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300년 가문에 천민의 피를 섞겠다는 것이냐?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주는 고개를 숙였으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형의 눈에는 가문의 채통이 보였지만 하준의 눈에는 눈 속에서 한지를 품에 안고 지키던 여인의 눈빛이 보였으니까요. 형수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타고 흘렀고 하녀들의 눈빛이 바빠졌습니다. 대부인 정 씨는 사흘을 밥을 들지 않았지요. 그 사흘이 어찌나 길고 무거웠던지 집안 구석구석에 한숨이 이끼처럼 자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하준의 뜻은 바위와 같아서 밀어도 밀리지 않았고 깎아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대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뜻이 그리 굳으면 내가 막을 재간이 없구나. 다만 한 가지, 그 여인이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허락이 돼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되 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하주는 그 말의 무게를 알면서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안동 정씨 300년 역사에 이렇게 간소한 혼례는 처음이었다고 늙은 하인들이 뒷전에서 혀를 찼지요. 넓은 기와집 안 좁은 사랑채 한 칸에 신방이 꾸려졌습니다. 큰형네가 안채를 차지하고 둘째 형네가 별당을 쓰고 있으니 막내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좁고 낡은 사랑채 한 칸뿐이었습니다. 달래는 하얀 쪽두리를 쓰고 연지를 찍은 채 정씨 가문의 문을 들어섰습니다. 거친 삼배 치마 대신 혼례복을 입은 달래의 모습은 그날 처음으로 장터의 한지장이가 아닌 한 집안의 며느리로 보였지요. 그러나 달래의 등은 고닫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민으로 살아온 20해가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든 꺾이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그 첫날 밤 사랑채 문을 닫고 둘만 남았을 때 하준이 달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내가 곁에 있을 것이요. 달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쥐었지요. 손등에 베인 당나무 물의 빛이 촛불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의 첫 장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사랑채 창 밖으로는 살구꽃이 희끗희끗 지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이 마당 위로 떨어지는 것을 달래가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채 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사랑채를 향해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시선의 주인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가늘게 다물고 있었지요. 큰댁 며느리 윤 씨였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배롱나무 꽃이 붉게 타올랐고
마당 귀퉁이 우물가에는 이끼가 짙어졌지요. 매미 소리가 귀를 찢듯 울어대는 한여름이었지만 정씨 가문 안채에는 그 여름 열기와는 다른 종류의 열이 은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랑채의 살림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달래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 내려가 참모금이와 나란히 밥을 지었지요. 천민 출신의 며느리라고 참모에게 시키기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직접 쌀을 일고 장을 담그고 상을 차려 안채 대부인 방까지 올렸습니다. 해가 지면 하준이 지방 장터를 돌고 돌아와 사랑채에 앉아 서책을 펼쳤고 달래는 그 옆에서 틈틈이 당나무 껍질을 다듬었습니다. 한지를 뜰 수 있는 도구는 없었지만 껍질을 고르고 삶을 준비를 해두는 것만으로도 달래의 손은 편안해졌지요. 손이 일을 할 때 마음도 함께 다잡아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고요한 물 아래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물살이 흐르는 법입니다. 달래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천민으로 세상 밑바닥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란 것이 양반 아씨들의 고운 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법이었지요. 아침 밥상을 올릴 때 안채 하녀들이 달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는 것. 마당을 지나갈 때 갑자기 뚝 끊기는 뒷담화 소리. 대부인 정씨가 달래가 올린 밥상을 한 번도 맛있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들은 하나하나는 작은 것이었으나 쌓이고 쌓이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는 것이 곧 차별이 되는 집이었지요. 그 가운데서도 큰댁 며느리 윤 씨의 눈은 유독 달랐습니다. 윤 씨는 큰형 정성주의 아내였습니다. 경주 윤 씨 양반가의 넷째 딸로 태어나 정씨 가문에 시집온 여인이었지요. 나이 35에 살이 오르고 입술이 얇았으며 웃을 때조차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대소사를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것이 윤 씨의 삶이었고 안채 하녀들은 대부인보다 윤 씨의 기침 소리 하나를 더 두려워했지요. 윤 씨가 마당을 가로지를 때면 하녀들의 빗자루질이 한 박자 빨라지고 윤 씨의 눈이 어딘가를 향하면 그 방향에 있던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등을 고추 세웠으니 그 위세라는 것이 참으로 보이지 않는 칼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윤 씨가 달래를 보는 눈에는 처음부터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윤 씨의 속마음에는 두 겹의 뿌리가 엉켜 있었지요. 첫째는 신분에 대한 경멸이었습니다. 300년 양반 가문에 천민의 피가 섞였다는 것이 윤 씨에게는 가문의 치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주 윤 씨 친정에서도 소문이 돌았을 것이고 안동 땅 양반 부인들 사이에서 윤 씨의 체면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불을 보다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달래가 밥상을 올릴 때마다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저것이 나와 같은 식구라니. 저 거친 손이 우리 집 그릇을 만지다니. 둘째는 더 깊고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재산이었지요. 정씨 가문의 전답과 서책과 갑오들은 형제들이 나누어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훗날 가문 재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윤 씨의 철적 같은 믿음이었지요. 막내 하준에게 자식이 생기면 그 몫이 나뉘는 것이고 그 자식의 어미가 천민이라면 가문의 수치가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이니 윤 씨에게 달래의 존재란 체면과 재산 두 가지를 동시에 위협하는 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달랐습니다. 윤 씨는 웃으며 말했지요. 자도 이제 우리 식구이니 편히 지내시게. 그 말에 독이 묻어 있다는 것을 달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민의 귀가 양반의 가식을 가려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달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고 저녁이면 사랑채로 돌아가 하준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준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달래가 이 집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윤 씨의 눈길은 더 자주, 더 오래 달래를 따라다녔습니다. 마당에서, 부엌에서, 우물가에서 달래가 어디에 있든 윤 씨의 시선이 어딘가에서 따라붙었지요. 달래는 그것을 등으로 느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그 느낌을
천민으로 살아온 20해 동안 여러 번 겪어보았으니까요. 누군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이 먼저 아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막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들이우는 시각이었지요. 달래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나오다가 서재 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재 뒷문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상대는 참모 금이었습니다. 금이는 정씨 가문 부엌에서 30년을 일해온 여인이었습니다. 나이 쉰에 손이 크고 마음이 넓어 하준이 어릴 때부터 밥을 지어 먹이고 간식을 챙겨주던 정 깊은 안악이었지요. 금이의 손에서 나온 밥은 정씨 가문 식구 누구에게나 어머니의 밥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준은 특히 금이를 따랐고 금이 또한 막내 도련님을 친자식처럼 아꼈지요. 그 금이가 지금 윤 씨 앞에 쪼그리고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금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지요. 무슨 말이 오가는지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래의 귀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바람결에 실려왔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재라는 말과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끊어져 들려왔지요. 달래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었고 설령 맞게 들었다 하더라도 천민 출신의 며느리가 확인도 되지 않은 말을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증거 없는 의심은 의심하는 쪽이 벌을 받는 법이니까요. 윤 씨와 금이의 대화가 끝났는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달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가 밥상을 마저 차렸지요.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내려놓을 때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참모 금이가 고개를 돌려 달래를 보았습니다. 금이의 눈에 순간 무언가가 스쳤지요. 미안함인지 불안함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달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금이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달래는 그날 밤 하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큰댁 마님이 참모와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사옵니다 하고 말한들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묻는다면 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밤새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요. 한편 하준은 요즘 들어 집을 자주 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판서가 살아계실 때부터 교류하던 영남 지방의 유학자들과 서책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고 장터를 돌며 문방사오를 구해오는 심부름도 늘었지요. 경상도 이곳저곳을 오가는 길이 잦아지면서 집에 있는 날보다 길 위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준이 없는 날이면 달래는 더욱 홀로가 되었습니다. 대부인 정 씨는 달래를 대놓고 박대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시킬 때면 하녀에게 말하듯 낮은 목소리로 툭 던졌고 달래가 차린 상을 한 번도 입맛에 맞는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달래가 정성을 들여 끓인 미역국을 올리면 숟가락을 한 번 대고는 물렸고 깨끗이 빨아 널어놓은 이불을 보고도 고개만 돌렸지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말보다 더 아픈 법이었습니다. 달래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준이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조금은 나아지리라 믿었고 사람의 마음이란 시간이 흐르면 물처럼 풀리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었지요. 그 달래라는 이름이 참으로 제 팔자를 닮아서 세상을 달래고 또 달래며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달래가 서재 앞 마당을 쓸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바람이 넘긴 것인지 누가 열어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틈 사이로 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정씨 가문의 서재는 달래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300년치 가문의 서책과 족보와 가보가 보관되어 있어 안채 식구 중에서도
큰형과 큰댁 마님, 가리고 대부인만이 드나드는 곳이었지요. 하준조차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달래는 열린 문틈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서재 안에서 희미하게 먹 냄새가 풍겼지요. 각갈은 먹의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서책에서 나는 묵은 먹 냄새였습니다. 달래는 한지를 다루어 온 사람이니 그 냄새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달래의 코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묵은 먹 냄새 위에 새먹 냄새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그 오래된 서책을 펼치고 새로 먹을 갈아 쓴 듯한 냄새였지요. 달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을 쓸었지요. 그러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 윤 씨가 금이에게 나지막이 서재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재, 때가 되면, 그리고 자신의 이름. 달래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이 집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무엇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천민의 감각이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달래는 부엌에서 참모 금이와 나란히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금이는 평소처럼 손이 크고 넉넉하게 반찬을 담았지만 어딘가 말이 적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작은 마님 국물간 좀 보세요 하고 스스럼 없이 말을 걸던 금이가 이날은 입을 꾹 다문 채 속과 칼만 오갔지요. 달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이 아주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금이가 멈칫했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이 잠깐 허공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야 뭐 늙으면 다 그런 거지요. 작은 마님이나 몸조리 잘하시오. 그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금이는 얼른 돌아서며 솥뚜껑을 닫았지요. 달래는 금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한 부엌에서 밥을 지어온 여인의 등이 오늘따라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의 등이었지요. 달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 나올 답이라면 진작 나왔을 것이니까요. 그 대신 달래는 조용히 금이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 때 옆에서 함께 들어주었고 솥을 옮길 때 소리 없이 한쪽을 받쳐주었습니다. 금이의 눈에 촉촉한 것이 잠깐 비쳤지만 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저녁상을 완성했습니다. 밥상을 올리고 돌아오는 길에 달래는 마당 위로 올려다본 하늘에서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름 하늘에 외따로 떠 있는 별이었지요. 하준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 달래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랑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것을 안채 쪽에서 윤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담장 밖에서는 여름 밤하늘이 까맣게 깊었지만 담장 안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어떤 모습으로 달래를 덮칠 것인지 달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나무 물이 밴 손으로 이불을 여미며 하준의 빈자리를 쓸어보았을 뿐이지요. 서재 안에서는 오래된 족보가 어둠 속에 가만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족보 위에 어떤 먹물이 쏟아질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안동 들녘의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감나무에 주홍빛이 물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달래는 요즘 들어 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부엌으로 내려가 불을 지피려다 갑자기 매거림이 치밀어 올라 입을 틀어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처음에는 찬바람에 속이 뒤집힌 것이려니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에도 사흘째 되는 날에도 같은 증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달거리가 2달 넘게 없었다는 것을 달래는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비로소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아랫배가 전보다 묵직했고 몸 어딘가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려지고 무거워져 있었지요.
아이가 든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찬물에 손을 담근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감정이 가슴 아래에서부터 차올랐지요. 하준에게 얼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환하게 번질 웃음이 눈에 선했으니까요. 그러나 하준은 닷새 전 영주 고을로 떠났고 서책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려면 보름은 더 걸릴 터였습니다.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래에게는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지요. 대부인에게 알린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뻔한 일이었습니다. 천한 것의 배에서 정씨 가문의 핏줄이 나온다니 하는 한숨이 먼저일 것이고 윤 씨의 귀에 들어가면 또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래는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쌌습니다. 아직 티도 나지 않는 그 배 안에 작은 생명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차가운 집안에서 달래가 품은 유일한 온기였지요. 그 무렵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예전보다 자주 열려 있었습니다. 원래 그 문은 큰형 정성주가 잠금쇠를 채워두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요 며칠 사이 자물쇠가 풀린 채 문이 반쯤 열려 있는 날이 두어 번 있었지요. 달래가 마당을 쓸다 그것을 발견하고 닫아두었지만 이튿날이면 또 열려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에서 풍기는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묵은 먹 냄새 위에 새먹 냄새가 얹혀 있다는 것을 달래의 코가 다시 한번 감지했지요. 한지를 뜨고 먹을 다루어 온 사람의 코는 속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누군가 서재에서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달래는 의아했지만 서재에 들어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민 출신 며느리가 가문의 성역이나 다름없는 서재를 기웃거렸다가는 어떤 빌미가 될지 몰랐으니까요. 달래는 다만 서재 문을 닫아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달래의 오른손에 무언가 까만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먹물이 묻어 있었던 것이지요. 달래는 치맛자락으로 손을 닦았지만 먹물이란 것이 한번 스며들면 쉬이 지워지지 않는 법이어서 손가락 끝과 손바닥 사이에 검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이 덫이었다는 것을 달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영주 고을로 떠난 지 1회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안채 쪽에서 하녀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무언가 심상찮은 기운이 집 안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지요. 이윽고 윤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의 이른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것이 대체 어찌된 일이냐? 서재 안을 당장 확인하거라. 하녀들이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지요. 정씨 가문 300년의 족보, 정씨세보라 새겨진 그 두꺼운 서책 위에 먹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3페이지에 걸쳐 까만 먹물이 번져 3대에 걸친 이름과 관직과 혼인 기록이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있었지요. 족보라는 것이 양반 가문에서 얼마나 무거운 물건인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선시대 양반에게 족보란 재산보다 무겁고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300년치 선조의 이름이 한 줄 한 줄 적힌 그 서책은 가문의 뿌리이자 얼굴이자 존재의 증명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먹물에 잠겼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부인 정씨가 안채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서재로 들어간 대부인은 족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지요. 늙은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대부인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지요. 바로 그때 윤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절반씩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 숨겨진 차가운 빛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마당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오늘 새벽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았더니 이러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윤 씨가 말을 끊고 시선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가 닿은 곳에 달래가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달래는 마당 한쪽에 선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동서, 이리 좀 와보시게. 윤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지요. 달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본능이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동서, 그 손 좀 보여주시게. 달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지요. 오른손 손가락 끝과 손바닥 사이에 며칠 전 서재 문고리에서 묻은 먹물 자국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나무 물이 늘 배어있는 거무튀튀한 손이라 달래 스스로도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이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달래의 손 위로 쏠렸습니다. 하녀들의 눈이 커졌고 대부인 정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님, 보셨지요? 윤 씨의 목소리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천한 것은 어디를 가도 본성을 못 버린다 하더니 이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되었는데 300년 족보에 먹물을 쏟다니요. 소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을 믿어보려 하였사옵니다만 이 손의 먹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찌 모른 척하겠사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못을 박듯 정확했습니다. 윤 씨는 석 달을 기다린 사람이었지요.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고 덫이 닫힐 때까지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달래, 이리 와보거라. 대부인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달래는 대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그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터였지요.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이 집 사람들이 그 아이마저 빌미로 삼을 것 같았습니다. 천민의 배에서 나온 정씨 핏줄이라는 말이 아이의 운명의 먹물보다 더 검은 낙인을 찍을 수 있었지요. 달래는 이를 악물고 임신 사실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내가 물을 것이다. 내가 서재에 들어가 족보에 먹물을 쏟았느냐? 아니옵니다, 어머님. 소녀는 서재에 발을 들인 적이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그 손에 묻은 먹물은 무엇이냐? 이 먹물 자국은 다름 아니오라 서재 문고리에 먹물이 묻어 있었사온데. 그러나 그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윤 씨가 끼어들었지요. 어머님, 서재 문고리에는 먹물이 묻어 있지 않았사옵니다. 소녀가 직접 확인하였사옵니다. 달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고리에 먹물이 이미 닦여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달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풀려있던 서재 자물쇠, 문고리에 묻어있던 먹물, 윤 씨가 금이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던 그 밤 서재와 때가 되면이라는 말,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문고리의 먹물은 이미 사라졌고 윤 씨가 금이에게 한 말은 달래의 귀에만 들린 것이었으며 지금 이 마당에서 달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천민 출신의 며느리가 양반 큰댁 마님을 거짓이라 고발한다면 그것은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파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달래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함이 아픔을 눌러버렸으니까요. 서방님께 기별을 보내주십시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이 일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준이 돌아오면 하준이라면 달래의 눈을 보고 진실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지요. 윤 씨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도련님이 과거 준비로 영주까지 가 계신데 이런 망신스러운 일로 기별을 보내서야 되겠소? 300년 족보가 더럽혀진 것이 밖에 알려지면 가문이 어찌 되겠소? 이 일은 집안에서 조용히 매듭짓는 것이 도리이요. 그 말이 하준을 걱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달래는 알았습니다. 하준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뜻이었지요.
진실이 드러날 틈을 주지 않겠다는 차갑고 빈틈없는 계산이었습니다. 대부인 정 씨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사랑채에 들어있거라. 내 생각해보겠다. 그것은 유예였지만 동시에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부인의 눈에는 이미 달래가 족보를 더럽힌 죄인으로 비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천민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어른이었습니다. 윤 씨의 말은 이미 기울어진 마음 위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날 밤 달래는 사랑채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의 빈자리가 유난히 넓고 차갑게 느껴졌지요. 달래는 두 손을 아랫배에 얹었습니다. 아직 티도 나지 않는 그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당하게 태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은 달래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하고 있었지요. 분함이 눈물보다 단단했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천민으로 살아온 20해 동안 눈물이 무엇 하나 해결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달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속에서 하준이 혼례 때 선물해준 매듭 놀이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붉은 실과 푸른 실이 정교하게 엮인 작은 놀이개였지요. 하준이 안동 장터에서 노파에게 부탁해 특별히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달래는 그 놀이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깊숙이 도로 넣었지요. 한편 부엌에서는 참모 금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꺼야 할 시각인데도 아궁이 앞을 떠나지 못했지요. 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서재에서 무엇을 했는지를요. 며칠 전 윤 씨가 금이를 불러 세워 나지막이 잃은 말이 아직도 귓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금이 서재 자물쇠를 내게 건네고 입을 다물거라. 내가 이 집 부엌에서 한솥 더 밥을 짓고 싶거든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게야. 금이는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이 집 부엌에서 살아온 늙은 참모가 양반 큰댁 마님의 명을 거스른다는 것은 당장 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었으니까요. 금이는 자물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지요. 윤 씨가 서재에 들어가 족보 위에 먹물을 쏟는 것도, 문고리에 먹물을 묻혀두는 것도, 그리고 달래가 그 문을 닫다가 손에 먹물이 묻는 것도요. 금이는 그것을 보면서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 수가 없었지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번번이 되삼켜졌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남편도 없는 늙은 참모에게 이 부엌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금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작은 마님의 억울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입은 굳게 닫힌 채였지요. 사람이란 것이 참으로 나약한 것이어서 옳은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는 법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부인 정 씨가 달래를 불렀습니다. 안채 마루에 올라선 달래의 앞에 대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 씨는 한쪽에 물러나 서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방 전체를 눌렀지요. 대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달래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더 설명도 해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할 말이 없다. 하준이 돌아오기 전에 조용히 나가거라. 달래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먹물이 묻은 손이었습니다. 당나무 물이 베인 손이었습니다. 한지를 뜨고 밥상을 올리고 마당을 쓸고 이 집을 위해 쉬지 않았던 손이었지요. 그 손이 지금 죄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아랫배를 한번 감쌌습니다. 누가 볼세라 얼른 손을 내렸지요. 그리고 사랑채로 돌아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삼배 저고리 2벌, 낡은 버선 한 켤레, 하준이 선물해준 매듭 놀이개 하나, 그리고 당나무 껍질 한 줌. 그것이 달래가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달래는 매듭 놀이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실이 촛불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지요. 보따리 깊숙이 넣고 끈을 조여매었습니다. 정씨 가문의 소슬대문이 달래의 등 뒤로 닫혔습니다. 하준이 없는 집에서 달래는 쫓겨났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갈 곳 없이 혼자. 가을이 깊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달래가 선 땅은 차가웠습니다. 정씨 가문 대문 앞 돌담길에 홀로 선 달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두 손에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친정은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뒤 혈육이라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고 천민 출신이라 거두어줄 문중도 없었습니다. 달래의 세상에는 한지를 사가던 장터 할머니 몇 사람과 하준뿐이었으니까요. 하준. 달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영주 어딘가에 있을 그가 지금 이 상황을 알 리 없었지요. 돌아오면 빈 사랑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자신을 찾을까? 찾을 수 있을까? 발걸음은 저절로 안동 외곽을 향했습니다. 돌담을 지나고 논두렁을 건너고 산자락 아래 좁은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고리가 가을바람에 나부꼈고 맨발에 가까운 버선이 흙길에 젖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산골짜기 안쪽에 허물어진 움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고 문짝도 없었지만 바람만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정씨 가문의 기와 지붕도, 서재의 먹 냄새도, 윤 씨의 차가운 눈빛도, 대부인의 한마디도 모두 등 뒤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허물어진 움막 하나와 보따리 하나, 그리고 뱃속의 아이뿐이었지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달래는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쌌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이 순간 달래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달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천민으로 살아온 20해 동안 숱하게 쫓기고 밀려났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지요. 움막 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높고 별이 촘촘했지만 달래의 밤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다만 배 위에 얹은 두 손만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가 달래를 밤 너머로 데려가 줄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영주 고을에 머물던 하준에게 기별 하나가 닿았습니다. 윤 씨가 몰래 보낸 전령이었지요. 하준이 묵고 있는 주막 앞에 말을 탄 사내가 나타나 봉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하준은 별일 아니겠거니 하며 봉서를 뜯었지요. 그런데 글귀를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달래가 강 건너 마을에 심부름을 가다가 나룻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단 두 줄이었습니다. 그 두 줄이 하준의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렸지요. 봉서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고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주막 주인이 도련님 괜찮으시오? 하고 물었지만 하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벽만 바라보았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채에서 당나무 껍질을 다듬던 달래의 손이 눈에 선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자신의 등 뒤를 바라보던 그 단단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지요. 그 눈빛의 주인이 차디찬 강물 속에 가라앉았다니 하준은 그 말을 수십 번을 되뇌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가로 돌아온 하준은 무덤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큰형 정성주가 가로막았지요. 나룻배가 뒤집혀 물에 빠진 이의 시신은 건지지 못했다. 낙동강 물살이 어찌나 새던지 하류까지 뒤졌으나 끝내 찾지 못했느니라. 시신도 없고 무덤도 없고 장지도 없었습니다. 하준은 허공에 절을 올려야 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슬퍼하려 해도 슬픔을 바칠 곳이 없는 것이 가장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대부인 정 씨도 윤 씨도 달래의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달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져 갔지요. 그 봉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하주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달래는 살아 있었습니다. 쫓겨난 그날 밤 찾아든 산골 움막에서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동안 달래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첫 이틀은 움막을 손보는 데 썼지요. 반쯤 내려앉은 지붕에 솔가지를 엮어덮고 문짝자리에 솔린 뭉치를 촘촘히 틀어막아 바람을 줄였습니다. 흙바닥 위에 마른 낙엽을 두텁게 깔고 그 위에 보따리를 풀어 잠자리를 만들었지요. 양반집 사랑채의 온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달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거친 흙바닥 위에서 잠들던 어린 시절이 몸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몸은 기억하는 법이었습니다. 셋째 날부터 달래는 산에 올랐습니다. 당나무를 찾아야 했지요. 한지를 뜨는 것이 달래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한지를 팔아야 쌀을 사고 쌀이 있어야 배 속에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안동 산자락에는 당나무가 드문드문 자라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임신한 몸으로 비탈을 오르며 당나무 껍질을 벗겼지요. 허리가 당기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쉬었다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삶고 두드리고 물에 풀어 발틀 위에서 건져 올리는 과정은 보통 사나흘이 걸렸습니다. 발틀이 없었으니 달래는 나무가지로 틀을 엮어 만들었지요. 거칠었지만 한지를 뜰 수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뜬 한지는 두께가 고르지 않았고 결도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를 거듭할수록 달래의 손은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지요. 손이 기억하는 것은 머리보다 정확한 법이었습니다. 장터까지는 산길로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몸으로 한지 묶음을 이고 산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달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한지를 내놓으면 글 쓰는 선비나 서당 훈장이 하나둘 사갔고 그 돈으로 보리쌀 한 되와 소금 한 줌을 사서 돌아오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늙은 노파가 있었습니다. 떡을 찌어 파는 할머니였는데 예전 안동 장터에서 달래의 한지를 사던 사람이었지요. 할머니는 달래의 배가 불러온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사정을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지를 살 때마다 값을 조금 더 쳐주었고 이따금 팔다 남은 인절미 2여 개를 보자기에 싸서 슬쩍 건네주곤 했지요. 이거 먹어두소.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단 것을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이요. 달래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쉬이 나오지 않았지요. 천민으로 살아오며 남에게 감사를 표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두 손으로 인절미를 받아들고 허리를 깊이 굽히는 것이 달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하준을 만났던 그 안동 장터의 첫눈과는 달리 이번 첫눈은 달래에게 추위와 두려움을 함께 안겨주었지요. 그날 밤 달래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없었고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움막 안 마른 낙엽 위에 누워 밤새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진통이 밀려올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산짐승이라도 끌려올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무사히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작은 울음소리 하나가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품에 안았지요. 삼배 저고리를 찢어 아이를 감싸고 남은 천으로 탯줄을 묶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안악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어깨너머로 들은 것이 전부였지만 사람의 몸이란 것이 간절할 때 제 힘으로 길을 찾는 법이었습니다. 달래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준의 이름자를 따준이라 불렀지요. 세상이 알아주기 전까지 어미 혼자만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서야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씨 가문에서 쫓겨나던 날에도 움막에서 첫 밤을 보내던 날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아이의 울음소리 앞에서 비로소 터진 것이었지요.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달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무거운 사실로 느껴졌을 뿐이었지요. 내가 꼭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달래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맹세였고 기도였습니다. 한편 대부인 정씨는 뒤늦게 달래에 관해 묻는 하인에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 존재를 지우는 것은 그토록 간단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세상에서 신분이 낮고 연고가 없는 사람의 이름은 이처럼 쉽게 지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세상이 지워도 생명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달래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단단해졌습니다. 준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산길을 따라 뒤뚱거리며 걸었고 어미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종종거리는 발걸음이 제법 씩씩해졌지요. 어메, 어메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움막 안을 채울 때마다 달래의 하루는 그 목소리 하나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달래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산에 올라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해가 뜨면 한지를 뜨고 해가 기울면 준이를 등에 업고 산 아래 마을 장터로 내려갔지요. 한지를 팔아 보리쌀 한 대를 사고 소금 한 줌을 보태어 죽을 끓이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운이 좋은 날에는 장터 할머니가 떡 한쪽을 얹어 주었고 그런 날이면 준이의 저녁이 조금 더 넉넉해졌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밥을 줄여 아이에게 더 먹였습니다. 남이 보면 몰랐지만 달래의 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뺨이 점점 패였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새벽 산길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는 것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세 번째 겨울이 가장 혹독했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왔지요. 산길이 얼어붙어 웬만한 나무꾼도 산에 오르기를 꺼릴 만큼 위험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움막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고 준이는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니까요. 달래는 등에 준이를 업고 얼어붙은 비탈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무릎을 짚고 버텼지요.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한 알은 벗겨 등짐으로 지고 내려올 때는 경사와 무게가 합쳐져 걸음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겨울 가장 무서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준이가 고열로 알아눕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에는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지요. 아이가 축 늘어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가늘어질 때마다 달래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한겨울밤 준이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달빛도 희미한 얼어붙은 산길을 맨발이나 다름없는 버선 바닥으로 뛰었지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등판을 태우는 것 같았지만 그 열이 식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았습니다. 마을 끝자락 의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다 깨어난 의원이 문을 열었지요. 아이가 위독해요. 제발 봐주세요. 약값은 있소? 달래는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것을 꺼냈지요. 하준이 혼례 때 선물해준 매듭 놀이개였습니다. 붉은 실과 푸른 실이 정교하게 엮인 달래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물건이었지요. 마음속으로는 1000번도 더 망설였을 것이었습니다. 이 놀이개는 하준과의 인연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이었으니까요. 놓아버리면 하준과의 기억마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은 잠깐이었지요. 등에 업힌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그 망설임을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전부이지만
아이만 살려주세요. 의원은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붉은 매듭을 한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준이를 따뜻한 방에 눕히고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품고 있던 겨울 저고리를 벗어 아이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얇은 삼배 적삼 하나만 걸친 채 아이 곁에 앉아 밤을 새웠지요.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달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숨소리를 세고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 밤 달래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날이 밝아 창에 빛이 들었을 때 준이가 눈을 뜨고 엄해하고 불렀지요. 달래는 그 한마디에 온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고 눈을 감았지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안도였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앓은 것이요. 어미도 몸이 말이 아니니 자신부터 챙기시오. 달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챙길 여유 같은 것은 없었지요. 다만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달래의 겨울은 넘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면서 달래의 기침은 더 잦아졌습니다. 몸이 거울이라면 거울 속 달래는 이제 꽤 많이 지쳐 있었지요. 뺨은 더 깊이 패였고 손등에 당나무물 자국 위로 갈라진 틈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달래는 새벽이면 일어났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당나무를 벗겼습니다. 한지를 떴습니다. 준이를 업고 장터에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되풀이된 달래의 삶이었지요. 장터 할머니는 달래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사람아, 그 몸이 언제까지 버티겠소?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괜찮아요, 할머니. 준이가 잘 먹고 잘 크니까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이 나를 더 걱정되게 하는 거요. 할머니는 팔다 남은 송편을 보자기에 싸서 달래 등 위에 준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준이가 두 손으로 송편을 받아 쥐고 활짝 웃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지요. 세상에 아이의 웃음보다 강한 약이 또 있을까요? 한편 하주는 3년 동안 달래의 기일이라 여기는 날마다 홀로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거짓으로 정해진 날이었지만 하준에게는 달래를 기억하는 유일한 의식이었지요. 주막 구석에 앉아 빈 잔을 앞에 두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달래. 소리 내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불렀지요. 집에서는 대부인과 큰형이 재혼을 권했지만 하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래가 있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일은 할 수가 없었지요. 슬픔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슬픔이 그를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준이 다시 지방 장터를 향해 길을 나섰지요. 그 길이 하필이면 안동 외곽산자락 아래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도 모른 채 3년 만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산자락 아래 장터에서는 달래가 한지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이가 어미 무릎 위에서 졸고 있었지요. 봄바람이 한지를 살랑거리게 흔들었고 달래는 마른 손으로 한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눌러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봄바람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걸음씩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요. 봄비가 막 그친 오후였습니다. 산길에는 물기가 남아 흙냄새가 올라왔고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봄이 이렇게 고운데도 하준의 마음은 늘 그랬듯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방 장터를 돌아보는 행상길이었지만 발걸음에 힘이 없었지요. 3년이라는 세월이 슬픔을 무디게 만들었을 법도 한데 하준의 슬픔은 무뎌지는 대신 몸속 깊이 가라앉아 뼈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안동 외곽산자락 아래 좁은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장터가 보였지요. 장터라 하기에도 민망한
평상 대여섯 개가 길가에 놓인 소박한 시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준의 걸음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장터 한쪽 끝, 낡은 평상 위에 한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그 한지를 마른 손으로 꾹꾹 눌러두고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지요. 등이 굽고 뺨이 패인 여인이었습니다. 삼배치마는 빛이 바랬고 저고리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아이 하나가 졸고 있었지요. 하주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장터에서 한지를 파는 안하기야 어디에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한지를 누르는 그 손짓이 눈에 걸렸지요. 한지 위에 손바닥을 얹고 살며시 쓸어내리는 그 동작. 한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는 것 같은 종이를 제 살붙이처럼 아끼는 사람만이 하는 그 손짓을요.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하주는 자신도 모르게 여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까워질수록 심장 뛰는 소리가 귀를 때렸지요. 여인이 아이를 다독이며 고개를 숙이는 자세. 무거운 것을 져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허리. 그리고 손등에 베인 거무튀튀한 당나무 물의 빛. 여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주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볼은 여위어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아래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이마에는 산바람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삼배 저고리는 누더기에 가까웠고 맨발에 가까운 버선은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하준이 3년 내내 꿈에서도 술잔 앞에서도 빈 사랑채에서 벽을 바라보며도 잊지 못하던 그 눈빛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 무엇이든 지켜내겠다는 사람의 눈. 달래였습니다. 달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제 소리 같지 않았지요. 달래도 굳어버렸습니다. 한지를 누르던 손이 허공에 멈추었고 무릎 위에서 졸던 준이가 어미의 몸이 갑자기 딱딱해진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가득 찼습니다. 하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포 소매로 닦을 사이도 없이 그냥 흘렀지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달래의 한지 묶음을 받아내렸습니다. 살아있었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세 글자. 그 세 글자 안에 3년치 슬픔과 그리움과 분노와 안도가 모두 들어있었지요. 달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3년을 버티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그 세 글자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 뒤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봄바람이 한지를 흔들었고 장터 한쪽에서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딸깍딸깍 울렸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낯선 남자를 보고 어미 치마 뒤로 숨었습니다. 하준이 천천히 쪼그려 앉아 아이와 눈을 맞추었지요. 30줄에 가까운 양반 도련님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3살배기 아이의 눈높이까지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달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이예요. 이름은 준이라 지었어요. 서방님 이름자를 따서요. 하준은 그 자리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이는 영문을 모른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작은 손으로 하준의 소매 끝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하준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당나무 물은 묻어있지 않았지만 어미의 손을 닮아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준은 달래와 준이를 산 아래 마을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원은 달래를 살피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기침이 오래된 것 같소? 영양이 부족하고 몸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더 늦었으면 큰 탈이 날 뻔했소.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지요.
좋은 약재 아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따뜻한 방 안에 누운 달래는 처음으로 온기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차갑고 딱딱한 흙바닥 위에서 살아온 몸이 솜니불의 부드러움에 조금씩 풀려갔지요. 준이도 따뜻한 방에서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주는 그 옆에 앉아 달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손등에는 긁힌 자국과 갈라진 틈과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나무를 벗기고 한지를 뜨고 아이를 업고 산을 오르내린 3년의 세월이 그 손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하주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었소. 그 거짓 기별을 고지 믿었으니 서방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신도 없고 무덤도 없다 하니 어찌 의심하겠어요. 달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원망보다 더 큰 것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지요. 3년 만에 잡은 손의 온기가 3년치 외로움을 녹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북받쳤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달래는 천천히 3년을 이야기했지요. 쫓겨나던 날, 움막을 찾아 들어가던 밤, 혼자 아이를 낳던 새벽, 한지를 떠서 팔며 보리쌀을 사던 장터, 준이가 고열로 앓을 때 매듭 놀이개를 약값으로 내주던 그 밤까지 하주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따금 손에 힘이 더 들어갔고 이따금 눈이 붉어졌지요. 달래의 입에서 매듭 놀이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놀이개는 혼례 때 하준이 직접 장터 노파에게 부탁해 엮은 것이었지요. 붉은 실과 푸른 실을 골라 달래의 손에 쥐어주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아이의 목숨과 바꾸었다는 말에 하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하준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지요. 달래를 죽은 것처럼 속이고 쫓아낸 그 집으로 진실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하준은 달래와 준이를 의원방에 편히 머물도록 당부하고 홀로 안동정씨 본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소슬대문이었지요. 기와지붕 위로 아침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준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문 안에 들어서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지요. 이 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로, 달래의 손으로, 달래의 3년으로 알게 된 것들이었지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나오던 참모 금이가 하준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직갱이를 놓칠 뻔했지요. 작은 서방님, 하준은 금이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금이 나다. 물어볼 것이 있다. 금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지요. 뭔가를 이미 알고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금이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 눈빛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달래가 살아있다. 어제 내가 만났다. 그 한마디가 3년을 짓눌러온 금이의 죄책감 위에 망치를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지요. 부직갱이가 마당 위로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작은 서방님 소녀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말이 터지자 3년 동안 묶여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이는 울먹이며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지요. 윤 씨가 서재 자물쇠를 가져오라 시킨 것. 윤 씨가 서재에 들어가 족보 위에 먹물을 쏟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것. 문고리에 먹물을 묻혀둔 것도 달래가 문을 닫다 손에 먹물이 묻은 뒤 윤 씨가 문고리를 깨끗이 닦아낸 것도 금이는 부엌 창문 너머로 낱낱이 지켜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지요. 봉서는 큰댁 마님이 대부인 몰래 손수 꾸미신 것이옵니다. 전령에게 직접 건네는 것도 소녀가 보았사옵니다.
대부인께서는 그 봉서의 내용을 모르고 계셨사옵니다. 하주는 금이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윤 씨가 단독으로 꾸민 일이었지요. 대부인은 달래를 쫓아낸 것까지는 알면서도 나룻배가 뒤집혀 죽었다는 거짓 봉서까지 보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하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고 무거웠지요. 큰댁 마님이 두려웠사옵니다. 소녀 같은 늙은 참모가 양반 마님을 거역하면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옵니다. 이 부엌이 소녀의 전부였사옵니다. 소녀가 겁쟁이였사옵니다. 그 죄 죽어 마땅하옵니다. 금이는 이 말을 마당 흙바닥에 찍었습니다. 3년 동안 새벽 부엌에서 혼자 삼키던 눈물이 이제서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하주는 금이를 일으키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금이 한 가지만 더 묻겠다. 형수님이 족보에 쏟은 먹이 어떤 먹이였는지 보았느냐? 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더듬더듬 대답했지요. 큰댁 마님이 서재 안개짝에서 먹을 꺼내셨사옵니다. 큰서방님이 따로 두시는 그 먹이었사옵니다. 부엌에서 쓰는 먹과는 다른 것이었사옵니다. 하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큰형 정성주는 서예에 남다른 취미가 있어 상등품 송연묵을 서재 괴짝 안에 따로 보관해 두고 있었지요. 소나무를 태운 그 으름으로 빚은 귀한 먹이라 집안 식구 중 그 먹을 쓰는 사람은 큰형뿐이었습니다. 하녀는 물론이고 하준조차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물건이었지요. 부엌에서 장부를 적을 때 쓰는 흔한 유연묵과는 빛깔도 향도 번지는 결도 전혀 달랐습니다. 달래가 서재에 들어가 족보에 먹을 쏟았다면 달래는 그 괴짝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괴짝을 열어야 하고 송연묵을 꺼내 벼루에 갈아야 했습니다. 한 번도 서재에 발을 들인 적이 없는 천민 며느리가 큰형의 괴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집안에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그 중에서도 서재를 제 집 드나들듯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지요. 큰댁 며느리 윤 씨였습니다. 하주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먼지가 옅게 쌓인 안이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서가에 꽂힌 서책들, 벽에 걸린 선친의 휘호, 그리고 한쪽 괴짝 안에 보관된 족보. 하주는 족보를 꺼내 펼쳤습니다. 먹물이 쏟아진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세 페이지에 걸쳐 번진 검은 먹이 선조들의 이름을 덮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먹물 때문에 달래가 쫓겨났다는 사실이 하준의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지요. 하준은 먹물이 번진 자리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건만 종이 속에 스며든 먹의 향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솔향이었지요. 송연묵이었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주는 서재 괴짝을 열었습니다. 큰형의 송연묵이 그 안에 있었지요. 먹의 한쪽 모서리가 갈린 흔적이 뚜렷했고 괴짝 옆 벼루에도 오래전에 갈았던 검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먹을 꺼내 갈고 족보 위에 부은 것이었지요. 부엌에서 쓰는 유연묵이었다면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것이니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송연묵은 달랐지요. 큰형만이 쓰는 귀한 먹, 괴짝 안에 따로 보관된 그 먹을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에서 큰형과 윤 씨뿐이었습니다. 큰형이 제 집안 족보를 제 손으로 더럽힐리 만무했으니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지요. 금이의 증언과 먹의 증거가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하주는 족보와 송연묵을 조심스럽게 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대부인 정 씨는 안채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부쩍 늙은 모습이었지요.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얘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준이 들어서자 처음에는 반갑게 맞으려다 아들의 표정을 보고 굳었습니다. 하준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지요. 어머니, 달래가 살아있습니다.
대부인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뒤 홀로 산골 움막에서 한지를 떠팔며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3년을 그리 살았습니다. 대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하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이의 증언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족보에 먹물을 쏟은 것이 윤 씨의 짓이었다는 것, 문고리에 먹물을 묻혀 달래의 손에 묻게 만들었다는 것, 달래가 쫓겨난 뒤 나룻배가 뒤집혀 죽었다는 거짓 봉서를 윤 씨가 대부인 몰래 꾸며 보냈다는 것, 그리고 하주는 족보와 괴짝의 송연묵을 대부인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족보에 쏟아진 먹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부엌에서 쓰는 유연묵이 아닙니다. 큰형님이 서재 괴짝에 따로 보관해 두신 송연묵이옵니다. 괴짝 안목에도 갈린 흔적이 남아있고 벼루에도 자국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큰형님의 괴짝을 열고 그 먹을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달래는 서재에 발을 들인 적도 없고 큰형님의 괴짝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대부인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들어 코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은은한 솔향이 코끝에 닿았지요. 그 향을 대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서예를 할 때 서재에서 풍기던 그 향이었으니까요. 대부인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의 태도였지요. 큰 며느리 윤 씨가 300년 족보를 제 손으로 더럽히고 신우이를 모함했다는 것을, 자신이 3년 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준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을수록, 송연묵의 향이 또렷할수록 대부인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준은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 씨는 안채에서 걸어 나왔지요. 처음에는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입가에 엷은 미소마저 띄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형수님, 달래가 살아있습니다. 윤 씨의 미소가 찰나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추슬렀지요. 그 여인이 무슨 말을 꾸며댔는지 모르겠으나 족보의 먹물은 그 사람 소행이요. 3년 전에 이미 밝혀진 일을 왜 다시 꺼내시오? 형수님, 하준이 족보를 펼치고 송연묵을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족보에 쏟아진 먹은 큰형님의 송연묵입니다. 괴짝에 갈린 흔적이 남아있고 벼루에도 자국이 있지요. 부엌의 유연묵이 아닙니다. 달래가 큰형님 괴짝 안에 먹이 어디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윤 씨의 눈이 괴짝의 송연묵과 족보 위 먹 자국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얼굴에 균열이 생겼지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준이 금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금이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나왔지요. 그리고 그날의 일을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윤 씨가 자물쇠를 가져오라 한 것, 서재에서 괴짝을 열고 송연묵을 갈아 족보에 부은 것, 문고리에 먹물을 묻혀 둔 것, 달래가 쫓겨난 뒤 거짓 봉서를 전령에게 직접 건넨 것. 금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3년 동안 삼킨 말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지요. 윤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참모년이 다 꾸며대는 말이라며 버텼지만 송연묵의 향과 금이의 증언이 겹겹이 포개질수록 말이 엉켰고 눈빛이 흔들렸고 결국 침묵으로 후퇴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돌렸지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도 분명했으니까요. 하준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 재산에서 제 몫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이 집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선고였습니다. 화도 아니고 울분도 아니었지요. 다만 분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별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날로 큰형 정성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서재로 달려간 정성주는 제 괴짝의 송연묵에 남은 흔적을 직접 확인했지요. 3년 전 그 먹이 갈리던 날 자신은 안동 향교에 나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윤 씨만 있었지요. 정성주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윤 씨를 불러앉히고 낮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뒤로 윤 씨의 발언권은 이 집 어디에서도 예전과 같지 않았지요. 거짓으로 쌓은 담은 진실 하나에 이처럼 소리 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300년 족보에 쏟은 먹물은 족보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먹물을 쏟은 사람의 삶을 더럽힌 것이었지요. 며칠 뒤 하주는 대부인이 보낸 짧은 편지 한 장을 들고 의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아이를 보고 싶다. 하준이 한 줄 한 줄 읽어주었지요. 달래는 그를 몰랐으니까요. 달래는 오랫동안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종이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달래가 한 가지를 물었지요. 용서는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하주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건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요. 달래는 편지를 접어 치맛자락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지도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의원방 창문으로 봄 저녁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준이가 잠든 옆에서 달래도 눈을 감았지요. 처음으로 진짜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하주는 그 옆에 앉아 달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당나무 물이 밴 손이었지요. 3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준과 달래는 안동을 떠났습니다. 300년 소슬대문도, 먹 냄새 배인 서재도, 대부인의 한숨도, 윤 씨의 독한 눈빛도 모두 등 뒤로 두었지요. 행선지는 강릉이었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해안가 마을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초가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붕은 낡고 마루도 좁았지만 마당 앞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갈매기 울음이 지붕을 넘어왔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마을을 감쌌지요. 달래는 처음 그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골 움막의 흙바닥도 정씨 가문이 차가운 사랑채도 아닌 처음으로 갖는 자신의 집이었으니까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것을 한참 보다가 달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하주는 그 말에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안동 산골 움막에서 3년을 버틴 여인이 바다를 처음 본 것이었지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제야 알게 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주는 강릉 인근 장터에 작은 상단을 꾸렸습니다. 바닷가에서 나는 건어물과 해산물, 마을 안악들이 손수 만든 소박한 물건들을 모아 내다 팔았지요. 안동 정씨 상단의 규모에는 비할 바가 없었지만 그 작은 상단에는 억압도 없었고 모함도 없었습니다. 하주는 거래하는 사람들을 신분으로 가르지 않았고 천민이든 양반이든 같은 눈높이에서 말을 나누었지요. 훈장 어른이 가르쳐 주신 그 말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저강서방은 천한 사람도 함부로 보지 않더라. 그것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진 말이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타고 쌓이는 법이었지요. 달래는 다시 한지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자라는 당나무를 찾아 껍질을 벗기고 삶고 두드리고 물에 풀어 발틀 위에서 건져 올렸지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뜬 한지는 안동 시절보다 결이 더 단단했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종이에 힘을 실어준 것인지 아니면 달래의 손이 3년의 고된 세월을 거치며 더 단단해진 것인지 어느 쪽이든 달래의 한지는 강릉 장터에서 가장 먼저 팔리는 물건이 되었지요.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고 마을 안악들이 한지 뜨는 법을 가르쳐 달라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준이는 바다 앞에서 자랐습니다. 파도를 쫓아뛰고 모래 위에서 발바닥을 간지럽히고 조개를 주워 어미에게 달려왔지요. 그 웃음소리가 초가 마당을 가득 채울 때마다 하주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삶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가을 대부인 정씨가 강릉을 찾아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모습이 늙고 야위어 몸이 흔들릴 지경이었지요.
달래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준도 말없이 곁에 섰지요. 대부인은 달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무거웠지요. 달래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혼자 낳은 아이가, 눈 위에 지게를 지던 겨울이, 준이의 이마를 밤새 식히던 밤들이 그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달래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준이를 데려와 대부인 앞에 세웠지요.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준이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한편 윤 씨는 그 이후의 삶에서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집안의 신망이 무너졌지요. 뒤늦게 전말을 알게 된 큰형 정성주는 아내 윤 씨를 오래도록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안동 일대에서 윤 씨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체면과 발언권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갔지요. 하늘이 내리는 벌은 칼날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가는 방식으로 올 뿐이지요. 세상에 공짜 악행이란 없는 법입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준이가 자라 마을 글방에 다니기 시작했고, 하준의 상단은 조금씩 더 커졌지요. 달래의 한지는 강릉 장터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 초가 마당에는 언제나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하준은 저녁이면 달래 곁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잡았습니다. 안동 장터에 첫눈이 내리던 그날, 한지 위에 도포를 덮어주던 그때처럼요. 이 이야기는 강릉 바닷가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착한 사람의 하늘은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끝내 외면하는 법이 없다고 했지요. 신분이 낮다 하여 사람의 값이 낮은 것이 아니요, 가진 것이 없다 하여 품격마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달래의 한지처럼 사람도 정성껏 엮어가면 단단하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와 신분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한 올 엮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해안가를 씻어내리고 있습니다.